상속세죠. 상속세는 세무회계로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356페이지 01의 상속세 문제 1번인데요. 뒤에 핵심 정리가 있죠. 358페이지부터 핵심 정리가 있는데 360페이지로 가시죠. 360페이지에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구조죠. 5개 기억하셔야 돼요. 360페이지 왼쪽 세로에 있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더하고 비과세 상속재산 빼고 과세가액 불산입액 빼고 과세가액 공제액을 뺍니다. 근데 가운데 2개 비과세 상속재산하고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허수입니다. 허수. 거의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요. 결론적으로 총상속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하죠. 보시다시피 증여재산가액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가액. 그 다음에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가 먼저 나왔나요? 비과세 상속재산이 먼저 나왔죠. 비과세. 이 비과세 상속재산하고 그 다음에 과세가액 불산입액, 이 2개는 허수입니다. 허수.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과세가액 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과세가액 공제액까지. 요 5개라도 일단 잘 기억하세요. 5개라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5개를 정확히 해주시면 옆 페이지 나오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죠. 상속세 과세가액까지만 잘 푸셔도 일단은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소위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있듯이 보다시피 상속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단은 인적공제, 다음 페이지에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상속공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상속공제. 총상속재산가액에는 또 뭐가 있냐면 상속가액, 의제, 추정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의제하고 추정, 상속가액은 쉬우니까 의제하고 추정이 있는데 의제는 3개 있죠. 보, 신, 퇴 3가지가 있는데 이거 3개 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 거를 맡긴 재산이 있어요. 이거 다 내 거지 뭐 이제. 그쵸? 3번 퇴직금, 가로 열고 유족연금 등은 제외인데 특히나 동그라미 1번 보험금 보세요. 보험금은 이번에 보험금은 1억 나왔는데 자, 보험료 합계 지금까지 1,000만 원 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1,000만 원 냈는데 그 중에 600만 원만 아버지가 냈고 400만 원은 내가 대신 내드렸던 거예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러면 400만 원에 해당하는 40%는 내가 내서 내가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그 상속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1,000만 원 낸 거 중에 아버지가 내신 6천만 원만 피상속인의 부담료라고 해서 내가 60%인 6천만 원만 나한테 상속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추정 상속재산은 상당히 중요하죠. 재산 종류별로 크게 3가지 그룹이 있고요. 현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권리, 그 다음에 그 외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외가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상속 개시 일전부터 1년 이내 2억, 그 다음에 2년 이내 5억 이상을 아버지가 처분한 적이 있으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그 돈이 바로 아들, 딸인 나한테 왔겠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재산만 처분한 게 아니라 채무를 부담한 거예요. 즉 은행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안에 2억 이상을 빌려온 겁니다. 아버지가 채무를 부담했어요. 그러면 그 돈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버지가 흥청망청 쓰셨겠어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렇기보다는 아들, 딸한테 상속된 걸로 보는 거죠. 이거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지막 줄 공식 중요한데요. 추정상속재산은 용도 불분명액 빼기 일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 처분액의 20%와 2억 중에 작은 금액을 빼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산식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한 번에 나한테 상속을 해주면 상속금액이 커져서 과표가 상당히 세질까봐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부터 야금야금 미리 증여를 해준 거예요. 그게 돌아가셔버리면 지난 몇 년 동안 야금야금 증여를 받은 것이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싫어서 회피 목적으로 이미 탈세 목적으로 나눠서 냈다고 가정해버리고 갑자기 지난 몇 년 동안 야금야금 증여받은 것을 이번에 한 번에 다시 어디에 더해버립니까? 이 상속세 계산구조에 더해버리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야금야금 괜히 나눠가지고 증여를 받을 때마다 뭐를 냈겠어요? 그 당시에 증여세를 냈겠죠? 그 증여세는 제일 끝에서 증여세 공제라고 빼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야금야금 미리 증여한 거 돌아가시면 한 번에 다시 합산가세 해버리고요. 대신에 과거에 괜히 냈던 증여세액은 막판에 빼주는 제도가 있다 이거죠.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상속세 회피를 위해서 10년 이전 가로 열고 상속인 외자에게 미리 증여한 것은 5년인데요. 미리 증여한 금액을 상속세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증여 당시의 평가 금액임을 유의하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한 3년 전에 증여받은 적이 있으면 그 당시에 시가를 쓰는 거지 돌아가신 오늘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쓰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가는 3년 전이 비쌌겠어요? 지금이 비싸겠어요? 지금이 비싼데 다행히도 비싼 걸 써주는 게 아니라 싼 걸 써줘서 납세자한테 좀 유리한 제도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예전에 증여세 산출세액을 나중에 세액공제로 빼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상속가액하고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그냥 혼자 간단히 보세요. 마지막으로 과세가액 공제액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그 다음에 공과금, 그 다음에 장례비용이죠.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장례비용이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채무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10억짜리 재산을 줬는데 빚도 준 거예요. 빚이 15억인 거예요. 15억. 그러면 10억 빼기 15억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빚도 내가 갚아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상속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채무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 보시면 상속계실 현재 피상속인 부담으로서 공과금 위에 모든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은 상속인 규칙 사유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공과금 아직 안 낸 게 있으면 공과금도 당연히 아들한테 상속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장례비용이라고 해서 이것도 외우셔야 합니다. 봉안시설, 그러니까 요새는 납골당 같은 거 많이 가시죠. 왜냐하면 전국이 산소로 지금 너무나 불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납골당을 많이 가시는데 그러면 5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빼주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일반 장례비용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500만 원을 빼줍니다. 최소 500만 원을 빼주고 아버지를 막 꽃가마 태워가지고 2천만 원에 보내드렸다. 그래도 1,000만 원밖에 안 빼드리니까 무조건 500에서 1,000 사이를 빼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속공제액의 인적공제죠. 첫 번째 기초공제. 일단은 무조건 사망하면 2만 원을 빼주죠. 비거주자도 가능하고요.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최저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를 빼주고 있습니다. 자, 미니멈 1번과 2번 중에 한도로 5억에서 30억까지 빼줘요. 5억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30억은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미니멈 배우자 법정 상속재산 빼기, 배우자에게 증여한 합산재산,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빼주고요. 동그라미 2번 실제 우리 어머니,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미니멈 1번 중에 2번 중에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이에요. 기타 인적공제에 자녀 공제가 한 사람당 3천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가 그 기대여명, 문제에서 기대여명을 줘요. 지금 이 장애인이 15살인데 80세에 죽을 것 같다? 이 참 기분 나쁜 얘기인데요. 그러면 65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65만 원씩입니다. 65년입니다. 미성년자 공제라고 해서 한 사람당 500만 원 곱하기 20세까지 연수. 15살짜리 아들이 상속을 받았으면 20세까지 지금 5년 남았죠.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5년 해서 2,500만 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라고 해서요. 60세 이상인 사람은 3천만 원을 빼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데 기초공제하고 지금 기타 인적공제 대신에 그냥 한 번에 5억 가능하니까 기타 인적공제가 3억을 안 넘어가시면 차라리 기초공제하고 요거 더해서 5억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5억까지는 가능한데 배우자 단독 상속을 할 때는 일괄공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업상속공제죠.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200억 초과하면 200억 한도로 하되 15년 이상 경유했으면 300억, 20년 이상 경유했으면 500억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해주고 있죠. 영농상속공제 5억이고요. 금융재산공제라고 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해준 게 금융재산이면 국세청에 금방 타겟이 되거든요. 이게 쉽게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한 거를 국세청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내가 그만큼 과표가 쉽게 노출되니까 2천만 원까지는 전액, 2천만 원 초과하면 20%까지 최저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한도로 빼주고 있습니다. 동거주택공제라고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가 아버지 집이 나한테 상속이 되면요. 이 경우는 주택가액의 5억 한도로 해서 40%까지 빼주고 있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중요하지 않지만 500만 원 한도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페이지 356페이지죠. 다음은 2015년 6월 14일 날 사망한 거주자 김남산 씨의 상속 관련 자료이다. 2015년 7월 25일 날 상속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가액 여기까지만 구하라 문제죠. 자, 1번 김남산 씨의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토지 A, 상가 건물 A, 토지 B인데요. 자, 토지 A는 지금 시가가 5억이죠. 그 다음에 상가 A는 2억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비는 지금 1억 13억 8천입니다. 당연히 다 시가로 쓰는 거예요. 5, 2. 이렇게 시가로 쓰는 겁니다. 다. 그 다음에 1번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거 서울특별시의 유증한 자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갔어요. 나중에 비과세로 빼줘요. 이건 나한테 온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 2014년 10월 5일날 국내 소재 상가 건물 B를 처분했는데 그 당시 3억을 수령했고요. 이 중에서 용도 불분명 금액이 8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이거 빼줘야죠. 8천만 원 빼기 미니멈 3억에 아까 20% 3억이 맞아요? 3억이죠? 3억이 20%, 그 다음에 2억을 한도니까 결론적으로 6천만 원 빼줘가지고 2천만 원이 아버지 추정 상속재산입니다. 아버지께 나한테 상속된 걸로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신탁, 그 다음에 퇴직금은 없으니까 요건 0이네요. 그러면 더하면 총 상속이 무려 14억 나오나요? 세금 많이 나오시겠네. 14억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김남산 씨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660만 원 있는데 아버지 안 내셨대요. 나한테 고스란히 오는 거죠 뭐. 그 다음에 4번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은 2,500만 원인데 봉안시설이 800이고요. 봉안시설 800에다가 그 다음에 일반이 1,700입니다. 얘 얼마 한도에 걸려요? 얘 얼마 한도에 걸려요? 이렇게 한도에 각각 걸리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국내 소재의 토지 C는 2007년 아들에게 증여했대요. 10년 전 거 걸리죠? 상속인한테 줬으니까. 증여유산 공제가 당시에 3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때 당시 시가는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계실 현재는 1억으로 뛰었습니다. 중요하다고요. 여기다 5천 쓴다고요? 1억 쓴다고요? 5천 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6번에 가족관계죠. 가족관계 왜 나왔지? 상속세 과세가액까지만 구하라고 했는데 상속공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김남산 씨, 그 다음에 배우자, 아들, 딸, 손자까지 있는데 이거는 뭐 현혹자료겠네요. 7번 배우자 상속 포기하고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재산 상속했고요. 공제 가능한 상속공제액은 10억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문제 자체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금액이 1628400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5천이 5억이 있군요. 그럼 뭔 소리야? 되게 엄한 숫자 썼네. 7이니까 2080인데 2080에 여기가 무려 21억이 되네요. 21억. 뭐 그래야 이런 숫자가 나오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페이지 363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CPA 2012년 기출문제고요. 이거는 거주자 허무혜 씨가 2015년 5월 15일 날 사망했는데 다음 자료 이용해서 상속을 전제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표준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라 라는 문제죠. 답안 양식을 보니까 보다시피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하고 추정상속세 재산처럼 제가 푼 것처럼 쭉 공식이 있고요. 계산 내역과 금액까지 쓰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니까 1번에 허무혜 씨의 상속 내역까지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는 없군요. 내용을 딱 보니까 예금, 퇴직금, 그 다음에 비상장 중소기업인 대박주의 보통주,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은행 차입금이 3억 5천, 그 다음에 장례 비용이 300, 봉안시설 비용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거가족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과표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저런 공제액을 싹 빼주셔야겠네요. 공제까지 빼주는 금액입니다. 첫 번째 예금 5억, 퇴직금 1억 5천, 그 다음에 비상장 중소기업 대방의 보통주가 400 이렇게 되죠. 예금 5천, 예금 5억이에요. 5억, 예금 5억. 그 다음에 퇴직금 나왔어요. 의제. 그 다음에 3번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 대박의 보통주가 4만 주인데 부동산 가다법인 보유법인도 아니고 순자산 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요. 총 발행 주식주는 5만 주고 순손익 가치는 3만,
순자산 가치는 2만입니다. 이거 뒤에 배우시는데요. 그러면 3만에 3, 2만에 2, 그리고 5로 나누죠. 이렇게 하면 금액이 26,000원씩 나오네요. 26,000원. 26,000원씩 곱하기 4만주. 그럼 10억이 넘나요? 1040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1040. 그리고 2번 보면 허무혜 씨의 은행 차입금은 3억 5천이고 2014년 10월 1일 날 차입했으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2억 넘어버렸죠. 그 중에서 2억 5천이 용도가 불분명입니다. (4억인가요) 3억 5천. 그럼 1억 8천 나와요? 1억 8천. 그 다음에 3점의 장례 비용은 300만 원인데요. 장례 비용 300만 원 중에서 500까지 가능하죠. 500. 그 다음에 아까 아버지가 채무 부담한 게 3억 5천이 있으니까 여기 3억 5천 빼주고요. 이 두 개는 없고요. 공과금 없고요. 증여재산가액은 문제에서 없네요. 그러면 다 더하시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요. 169, 180, 1690. 이게 1690. 180에서 1870 나오는군요. 총 1870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액 이거 두 개 더하면 355가 나와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152로 나옵니다. 자, 이제 상속공제만 빼주면 되겠네요. 상속공제. 상속공제는 동거가족인 부인 있고 아들 있고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일괄공제를 받는 게 낫죠. 이 상속공제는 일단은 인적공제는 일괄공제를 받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부인하고 아들밖에 없으니까요. 아들도 뭐 장애인도 아니고 부인도 장애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별로 될 게 없어요. 미성년자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인적공제 일괄공제를 5억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 공제도 미니멈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할 수 있으니까 배우자 공제 5억 이 두 개를 신청해서 10억을 받으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맞죠? 일괄 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이 제일 나아요. 그리고 아까 이 문제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죠. 금융재산이 뭐가 있었냐면 예금이 무려 5억이 있었는데요. 예금 5억 중에서 순금융자산을 구하셔야 하니까 5억에 20%를 해주는 게 아니라서 거기서 아까 채무도 3억 5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억 5천을 빼주고 나머지의 20%, 즉 1억 5천의 20%니까 3천만 원이고요. 이거 2천만 원은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서 2억까지 가능하니까 얘가 3천만 원이 가능하죠. 그러면 두 개 더하시면 상속공제가 1030이 됩니다. 문제에서 어디까지 구하랬어요? 과표까지만 구하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세 표준은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485가 나오네요. 485.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가 끝납니다. 뒤로 가시면 증여세 풀어보죠. 증여세. 페이지 370페이지 증여세입니다. 일단 여기도 핵심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페이지 373페이지죠. 핵심 정리. 증여세 계산구조. 자, 저기 5개 기억하라고 그랬죠. 총 상속에서 증여재산 더하고 비과세액 빼고 불산임액 빼고 과세가액 공제액 빼가지고 상속세 과세가액 구하기로 했잖아요. 자, 요거는 4개 기억하셔야죠. 저기 총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증여재산가액에는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비과세액하고 과세가액 불산임액 2개 그대로 있습니다. 요건 없고요. 요거 빼시면 돼요. 요거 빼시면 4개죠. 그래서 상속세랑 증여세 계산 구조가 아주 좀 비슷비슷합니다. 첫 번째 증여재산가액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빼줍니다. 근데 이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채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그런 단서가 있어요. 한마디로 부부끼리 그리고 아들, 딸끼리는
야, 네가 내 재산도 가져가고 채무도 부담해라 라고 말하면 안 믿어준다는 거죠. 단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채무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의 반환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내가 집 하나 줄게라고 해서 10억짜리를 증여해줬는데 증여를 받자마자 아버지한테 상당히 아들이 툴툴거리고 싸가지 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놈 자식 봐라, 내가 괜히 증여했나? 라고 해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뺏어 오십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뺏어 오시면 안 되는데, 뺏어 오시면 자, 처음 준 것도 증여가 돼버리고 뺏어온 것도 역으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또 다시 증여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최악이죠, 최악. 자, 근데 다행히도 표안의 도표를 보시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즉 3개월 이내 반환하시면 당초 증여도 반환받은 것도 둘 다 증여세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에 3개월 이내, 즉 6개월 이내 반환하시면 당초 아버지가 줬던 건 증여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시 돌려받는 것은 이건 증여가 아니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니까 한마디로 6개월 이후에 반환을 받으시면 당초 준 것도 증여여 반환받은 것도 증여가 되는 최악의 규정 되시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상속재산 분할 확정 후 재분할이죠. 이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형이 재산 중에서 건물 20억짜리 받아오고요, 아들인 나는 형이 나한테 너는 자동차 수집광이잖아 라고 해서 람보르기니 하나 주더래요. 2억.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물 20억하고 자동차 2억을 나한테 상속해줬는데 그 중에서 형이 20억 가져가고 내가 2억밖에 안 받아와요.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마누라가 너 미쳤냐? 왜 네가 형한테 더 받아와야지 이거밖에 안 받아오냐? 야,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20억과 2억 더하면 22억이니까 가서 형한테 반절 11억 달라고 해라 라고 해서 2억밖에 못 받아오신 분이 가서 형한테 9억을 더 받아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형이 나한테 9억을 증여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20억 받아놓고 나한테 그 중에서 지껏 11억 남겨놓고 9억을 또 준 거니까 이거는 아버지한테 9억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나는 내 입장에서 아버지한테는 2억만 상속받은 거고 나머지 9억은 형한테 증여받은 거잖아요. 맞죠? 한번 읽어볼까요? 상속 개시 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예훼손 등이 확정돼 버렸어요. 즉 형이 그 사이에 20억을 직걸로 등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나한테 9억을 더 주면 이때는 형이 나한테 증여한 걸로 본다고 돼 있죠.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만큼은 또 증여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산대상 증여상가액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사전 분할 증여함으로써 높은 세율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번에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전 것을 다시 여기다 더해버리는 건데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빼줍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증여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즉 지난 10년 전에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것만 더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배우자인 우리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것도 싹 다 더해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증여공제액이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죠. 배우자 증여는 일단 무조건 6억을 빼주고요. 직계존속 5천만 원, 가로 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은 500만 원이고요. 또 상계금액은 이 세 구분으로 각각 적용하되 같은 종류는 10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즉 한 5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내가 증여받아가지고 5천만 원 빼줬다면 한 올해 다시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해주면 또 5천만 원을 빼주는 건 아닙니다. 같은 그룹 안에 들어오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볼까요? 증여세 문제. 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자, 옆 페이지 물음부터 먼저 볼게요. 물음 보면 자료 1번 사항을 이용하여 을의 증여세 계산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증여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10% 세액공제 가능하죠. 물음 2번은 자료 4번과 5번 사항을 이용하여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기술, 요거는 안 할게요. 이 문제는 안 풀 테니까 물음 1번만 풀어보겠습니다. 거주자 을이 30세고요. 2015년도 증여세 신고 및 양도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2015년 이전에는 다음 자료 이외에 양도 및 증여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문제에서 준 양식부터 한번 볼까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빼주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있어요? 이게?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감평 수수료가 있다고 문제. 독특하네요. 그래 과세표준. 그 다음에 산출세, 납부세. 이렇게 풀어보라는 거고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나 그지인가요? 그지?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들 증여해 주죠? 심지어 배우자가 나한테 증여를 해주네. 그지네요. 그지 아주. 1번 2015년 3월 5일 할머니로부터 현금 1,500만 원 증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4월 7일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죠. 이거는 2억 5천인데 시가로 가야죠. 3억 5천.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은행 차입금 5천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나는 어머니한테 3억 5천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은 내가 대신 빚 갚기로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3억만 증여받은 거죠. 이렇게 원래 5천만 원 빚 갚기로 했으면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문제에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대요. 3번 5월 12일 아버지로부터 상가 증여받았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6억이래요. 6억. 이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550만 원을 지급했대요. 오. 그리고 보니까 4번에 6월 2일 배우자로부터 시가 7억 토지를 또 증여받았죠. 증여 이렇게 많이 받아. 자, 근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되게 특이한데 아버지 지금 6억이었습니까? 6억? 아버지 6억이었죠? 6억이었는데 6억 더하기 나중에 뭐를 같이 해줘야 하냐? 어머니 같은 그룹에서 같이 증여받은 거 모르고 나중에 합산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합산하셔야 돼요. 5번 보니까 2015년 6월 2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2015년 12월 20일 제3자에게 9억에 양도했는데 이거는 물음 2번 안 풀기로 했죠. 그 다음에 6번에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증여세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할머니랑 어머니가 같은 그룹인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여기 5억 5천만 원을 채 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여기 1,500만 빼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3,500을 빼주시면 됩니다. 맞죠? (2억 6,600이죠) 2억 6,500은 보다시피 증여세 두 번째 구간이니까요. 1억까지는 1,000만원, 그 다음에 1억 6,500에 대해서만 20%. 그러면 4,300 나오나요? 납부세액은 4,300에서 신고세액 공제 10% 해주죠. 3개월 안에만 하시면. 상속세는 6개월 안이고요. 증여세는 3개월 안이죠. 물론 그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날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3,87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아까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죠. 아버지로부터 상가 증여받은 것은요. 이거 6억에다가 어머니 거를 더하셔야 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이거 그대로 이쪽으로 와야죠. 그러면. 맞죠? 그러면 6억에서 9억이 되고 9억에서 4천을 빼니까 8억 6천이 됩니다. 8억 6천은 세 번째 구간인가요? 세 번째 구간이니까 9천만 원에다가 3억 6천에 30% 곱하죠. 그러면 1억이 넘네요. 198 나오나요? 198? 198. 거기에서 198에 10%만 빼주는 게 아니라요. 198 빼기 198에 10%만 빼주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낸 거 있잖아요. 이거 빼야 할 거 아니에요. 빼야죠. 빼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395 나옵니까? 1395. 1395. 198에 10%만 빼는 게 아니라 아까 이거 먼저 빼주고요. 네, 빼기 198 빼기 38.7M에 요거에 10% 이렇게. 그러면 이 금액이
1395. 아니네요. 여기 387을 빼줄 게 아니라 산출색을 빼줘야죠. 43을. 맞아요. 43 빼줘야 돼요. 43. 여기도 43. 그래서 1395가 나옵니다. 뭐야, 아직 안 끝났어? 한 명 또 있어요? 배우자. 배우자한테서는 할 게 없네. 배우자 공제만 요거 빼주고, 그 다음에 요거 없고, 요거 1억. 이렇게 해서 그냥 암산으로 끝나버리는군요. 자, 넘기시면 챕터 3이 따로 있나요? 챕터 3 따로 없나요? 따로 없죠. 6번 문제, 주식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주식평가. 페이지 389페이지 가보시죠. 주식평가. 389 가보시면 핵심 정리에 주식 및 출자 지분의 평가가 있죠. 상장 주식은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각각 2개월 동안이에요. 이렇게 하면 총 4개월 나오죠. 왜냐하면 상속이나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 있은 다음에 6개월이나 3개월 후에 신고나 납부하면 되니까 시간이 충분해서 이후 2개월도 줘요. 이후 2개월도. 이전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거래 실적 유무를 불문하고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원칙 한 주당 순손익가치에 3 곱하고 한 주당 순자산가치에 2 곱해서 5분의 1로 가중평균하죠. 회사가 손익계산서가 중요해요? 아니면 재무상태표가 중요해요? 답은 없는데 이 규정은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손익가치는 3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나온 자산가치는 2배로 곱합니다. 근데 부동산 가다보유법인이면 이걸 거꾸로 하죠. 순자산가액, 즉 재무상태표에 더 높은 금액이 있을까봐 거기다 3배를 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주당 순자산가치를 따르라고 해서요. 두 번째 일자마크, 사업 개시 전 법인이거나 사업 개시 후 3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순손익가치를 못 구해요. 순손익가치는 지난 3년 자료가 있어야 구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휴 폐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자마크,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에 사업년도부터 계속해서 결손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순손익가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순자산가치대로 구합니다. 1번 주석 보면 순손익가치는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고 해서 보통 문제에서 10% 주죠. 10%에 일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 발행 주식 총수를 자산가액으로 해서 나누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주식의 평가 문제입니다. 80페이지. 중소기업이 아닌 주연철 부동산 가다법인 보유는 아니니까 순손익에 3배 곱하시고 순자산에 2배 곱하라는 소리죠. 이때 전체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으나 최대 주주는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인 이지연 씨가 동소유 주식의 전량을 특수관계인인 관계회사에 2015년 6월 30일자로 양도하는 경우 다음 질문에 답하라는 문제죠. 물음부터 보시면 상속세법, 상속세비 증여세법에서 한 주당 순손익가치, 한 주당 순자산가치, 한 주당 평가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법인세법상 시가 적용순위 5줄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물음 2번은 안 할게요. 물음 1번만 합시다. 자, 비상장 주식 평가죠. 일주당 순손익, 여기에 일주당 순자산, 여기에 3배, 여기에 2배, 그래서 나누기 5, 이렇게 가중평균. 일주당 순손익, 일주당 순손익은 이렇게 하죠. 자, 여기다가 3년을 가중평균 합니다. 3년을 가중평균. 3년을 가중평균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우리 저기 이론 설명에서 한 것처럼 일주당 3년 순손익 가중평균을 구하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죠. 3년 전, 2년 전,
1년 전에다가 곱하기 1배,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를 해가지고 다시 6으로 평균을 내죠. 그러니까 분자에 다시 이런 복잡한 공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주당 순자산. 얘는 좀 쉽죠. 그냥 n으로 나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가지고. 좀 쉬워요. 1번 볼까요? 3월 말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를 위해서 최근 순손익을 구하자면요. 순손익이 3년 전에 26억, 그 다음에 2년 전에 18억, 그 다음에 1년 전에는 얼마 나오냐면 37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순손익을 문제를 줬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6월 30일자에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요. 자산 총계가 42억인데요. 420억인데 이 중에서 제품 개발 관련된 자산 처리는 30억이 있는데 이 개발비는 자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420억에서 30억 일단 빼셔야 돼요. 그리고 부채는 200억인데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액이 27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자체는 굳이 건드실 필요가 없으니까 200억을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식수는 딱 1100주라고 되어 있죠. 100주. 100만주. 그러면 순자산이요. 한 주당 얼마가 되냐면 순자산은 19,000원이 됩니다. 순손익은 3년 전 얼마였어요? 3년 전에 37억이었으니까 100만주로 나누면 그냥 3,7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18억이었으니까 1,800원 되고요. 1년 전에는 37억이었으니까 3,700원 됩니다. 이게 2,600원이구나. 그쵸? 그래서 이걸 가중평균 내서 6으로 나누면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883이 나옵니다. 2883.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평균 환원율은 거의 10% 줍니다. 10%. 이 문제도 10%죠. 10% 줬어요. 4번에. 자, 그러면 이 금액이 28830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28830의 3배가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5분의 28830 곱하기 3, 그 다음에 19000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한 주당 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얼마 나오냐면 24898이 나오네요. 24,898원이 나오는 문제. 자, 여기까지 해서 증여세까지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해서 꼭 2차에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